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올레비엔입니다. 오늘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메타버스 공간이고요. 저는 메타버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강의 플랫폼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이프렌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자주 인사드리게 될 겁니다. 어 일단은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 여행기 잘 쓰는 법입니다. 지금 봄이어 가지고 다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다녀와서 여행기를 기록하면 참 좋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글쓰기 훈련에도 좋은데 여행기를 잘 쓰기 위한 딱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를 부끄럽게도 여행 작가로 소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기를 저는 그럼 엄청 잘 쓰냐?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작가들도 어 항상 글쓰기 앞에서 '아 내가 잘 써.' 이렇게 자신할 수 없듯이 '여행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여행 작가로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여행기를 잘 쓰는 비법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행기 잘 쓰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기를 잘 쓰는데 딱 한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행기를 잘 쓰기 위한 딱 한 가지 재료도 공개하고 그리고 또 어 요즘같이 여행을 많이 갈 때 여행 갔다 와서 여행기를 쓰면 좋은 점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기를 잘 쓰기 위한 딱 한 가지 재료를 찾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로 조금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로 보면서 네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행기 잘 쓰기 위한 재료 찾으러 가 보시죠. 우리가 먼저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이유, 여행을 왜 뭐 때문에 떠나게 될까요 저희가? 근데 사실은 여행을 갈 때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뭐 친구가 있어서 갈 때도 있고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를 죽기 전에 꼭 가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사연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여기에 가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꼭 한 번은 가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역사의 현장에 가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 애인이랑 데이트할 때 뭐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갔었던 곳에 '다시 한번 가 보고 싶다.' 하는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사실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행은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행을 우리가 가는 이유가 이야기 때문이라고 하면 여행기는 이야기를 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행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상의 압축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압축이고 스토리를 담고 그 스토리가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데 여행이 일상의 압축이라고? 왜냐면 여행에서도 사실은 일상적인 거 밥 먹고 대화하고 자고 뭔가 숙소를 구하고 뭐 이런 것 행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상은 내가 살아야만 하는 삶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행은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잠깐 이동해서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압축적으로 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적인 일상을 담으면서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상징을 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행기를 막상 쓰려고 딱 앉아 보니까 나는 어디를 여행 가기로 해서 누구랑 같이 가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
어디에 묻고 "어디에 갔더니 좋더라." 아니 이거 말고 여행기 어떻게 쓰지? 근데 막상 써 보고 나니까 '이거 일기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아 이쯤 되면 '여행기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행기는 일기와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나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경험해 본 순간들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일기랑 다른 점은 일기는 하루를 기록하거나 내 느낌을 담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여행기는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이 찍힌 장면은 잘 기억나지만 그 사이사이의 기억들은 막 다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잖아요. 글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진 내가 여행에서 기억하고 싶었던 순간을 딱 멈춰서 글로 기록하는 겁니다. 사진 찍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그 사진은 2D여 가지고 그 사진 안의 공간을 더 자세히 보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글로 시간을 딱 멈추면 그 안에 모든 공간, 모든 기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여행 갔던 순간 중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딱 멈춰 놓고 그때를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멀리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던 그 풀밭의 느낌, 그날의 날씨, 바람, 공기 이런 것들부터 자세히 보기 시작하고 뭐 내가 나무 아래 서 있었다면 그 나무 아래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생각, 느낌 뭐 배가 불렀었는지 아니면 뭐 빨리 여기를 이동해서 어디로 가고 싶었었는지 아니면 그날 내가 뭐를 입었었는지를 멈춰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신처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여행기입니다. 일기랑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지 아시겠죠? 일기는 흐름을 기록하는 거라면 여행기는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비밀을 벌써 공개했는데요. 여행기를 잘 쓰기 위한 딱 한 가지 재료는 바로 상상입니다. 어 아까 우리가 시간을 멈춰서 내 여행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사진 찍듯이 딱 멈춰 놓고 자유자재로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그날의 느낌을 다시 느끼는 것을 글로 옮기면 여행기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상을 더하면 여행기는 더할 나위 없이 맛있어집니다. 어떤 상상을 더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상상을 더하는데 내가 여행기를 막 쓰려고 뭐 특히나 일본 같은 데 여행을 갔는데 뭐 건담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건담을 보러 가서 건담 앞에 딱 서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막 하나 장편 소설로 상상을 한다면 얘는 더 이상 여행기라고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상상이지만 다른 상상과 다르게 여행기의 상상은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개연성을 가지고 이게 약간 '타당하다. 커먼 센스다.' 이렇게 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지금 여행 온 상황 그리고 여행 온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삶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 그래?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여행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야 됩니다. 여행기 말고 여행 가면은 그 여행 뭐 유적이나 뭐 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절의 역사라든지 뭐 창건된 뭐 시기라든지 되게 자세히 묘사를 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어 감동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은 데이터고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어 막 '여기로 왔더니 좋았다.' 이런 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오기까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특별히 더 좋았다를 얘기한다면 개인적인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행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행기에서 중요한 것은 납득할 만한 상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기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분이 없는 여행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기는 어떤 날은 기분이 담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담을 수도 있는데 여행기는 내가 그 장소를 만나서 느낀 감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감정이 막 넘쳐 가지고 막 행복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슬퍼도 되고 무덤덤해도 됩니다. 무덤덤한 것도 기분의 하나니까요. 그래서 감정이 흘러넘치든 아니면 되게 시니컬한 비관주의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다 담은 잘 쓴 여행기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행기라기보다는 어 식당을 방문한 맛집 후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성석재 님의 소설가님의 춘제살롱이라는 글의 일부를 가져왔는데, 성석재 님은 특히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관련한 여행기를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성석재 님의 소풍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원문은 제가 링크를 통해서 이게 공개된 연재했던 글이라서 링크를 통해서 언제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가져오기도 했으니까 링크를 따라서 전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제주도에 가는 이유의 반은 국수 때문이라고 하는 엘선 먼저 잠깐, 이 춘제살롱은 제주도 표선에 있는 허름한 멸치국수집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도에 가는 이유의 반은 국수 때문이라고 하는 엘 선생이 제주에 내려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귀포 시내에 유명 국수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일행은 5이었는데 나는 비빔국수를 먹었고 세 사람은 멸치국수, 한 사람은 고기국수였다. 멸치국수는 멸치로 국물을 내서 먹지 멸치 자체를 먹지 않는다. 고기국수는 고기로 국물을 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함께 먹는다. 벌써 이 부분은 일기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 명이 5명이 국수집에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오는 이유의 중요한 부분이 국수 때문에 제주도 오시는 어떤 사람을 따라서 5명이 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 중에서 누구는 뭐 비빔국수를 먹고 누구는 뭐를 먹었다.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멸치국수가 뭐고 고기국수가 뭔지 설명해 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객관성인데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뭐 이거 한국 사람이면 다 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생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아기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어 친절하게 설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치국수가 국물을 내는 거지 멸치를 먹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어서 계속 읽어 볼게요. "나는 제주도에서 춘자 싸러온 국시 말고는 국시로 안 보내." 국시는 여기서 국수입니다. 춘제살롱은 룸살롱이나 17~18세기의 프랑스 문학살롱 같은 게 아니라 식당 이름이다. 아니, 식당 이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식당에는 간판이 없으니까. 메뉴는 오로지 멸치국수 하나뿐이다. 내가 알기로는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을 사롱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하나 더 있다. 서울 양평동에 사는 시인 김정은의 집 앞 대로변에 있는 내외살롱이 그곳인데, 골뱅이 무침과 삶은 죄송합니다. 골뱅이 무침과 삶은 계란 안주에 맥주를 한 병에 2,000원 미만의 실비로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엄격하게 내외 슈퍼라는 간판이 달려 있다. 내외 슈퍼의 주인은 물론 함께 상근하는 내외이다. 그럼 춘자사롱의 주인은 춘자일까? 같은 이름의 손위 친척이 있는 내게는 민망하게도 그렇다고 한다. 40대 이상의 흔한 봄춘,
아들 자자는 일본식 이름이다. 여기까지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개인적인 어 것에서 가져와야 된다. 개연성이 있는 내 개인적인 삶과 연관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는 춘자사롱이 진짜 어 춘자사롱이 의 주인이 춘자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 친척과 이름이 그러니까 내 친척인데 어른이야. 더 어른인 분과 이름이 똑같은 춘자라는 아들이 있다고 한다. 요렇게 나와 연관된 뭔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빌드업을 하죠. 아까도 제주도에 오는 이유는 "국수를 먹으러 온다." 하면서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춘자사롱 국수 말고는 국수로 안 본다."고 할 정도니까 제주도에 국수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여기 국수 아니면은 국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국수집은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빌드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롱이라는 이름에서 이 식당은 그냥 식당이 아니고 뭔가 문화적인 냄새가 있고 뭔가 향수가 있는 문학 살롱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사롱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춘자 사롱에 대해서 상상을 가미해서 그냥 식당이지만 이런 뭔가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춘자살롱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고 저도 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 제주도라서 근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춘자살롱이 있거든요. 근데 어 이 근처에 있는 식당들은 부침이 심해서 어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도 쉽게 망하고 쉽게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춘자 살롱은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성석재 님의 이 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멸치국수 하나 밖에 없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이어서 춘자 살롱의 글을 조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춘자 씨는 국물의 맛의 비밀에 대해 만에 하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남정네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춘자 사롱에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수십 인분의 국수를 더 먹어주고 현생에서는 국수집을 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듣고 난 뒤 비로소 춘자 씨는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 가지 더 말해주었다고 한다. 어, 굳은 다짐을 받은 거죠. "현생에서는 국수집을 안 내면 말해 주겠소." 이렇게 하고 비밀 재료를 하나 더 말해 줬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만 나는 어떤 물고기 새끼라고 한다. 그러니 제주도 밖에서는 그 맛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아는 사람만 그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게 비범성이 아닐까." 오전 9시쯤 표선면에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 춘자씨 댁에 들렀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전날 밤부터 그렇게 먹으려고 별렀던 국수였지만 이번 길에는 먹지 못했다. 봄은 슬쩍 맛보았다. 표선면 세월이 앞에 연청색 바다. 초병의 이를 악물게 하는 바람으로 무슨 물고기인지 몰라도 그 물고기 새끼에 봄이 들면 춘자국수도 더 맛있어지겠다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저희를 자극하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은 이 작가는 한 번 더 가서 먹고 싶었는데 심지어 문이 닫혀 가지고 못 먹고 돌아서 어 서울에 갑니다. 그 대신 봄 어 춘자국수 대신 바닷속 어디선가에서 자라고 있을 그 물고기 새끼 를 상상하면서 바다의 맛, 봄바다의 맛을 보고 간 이제 춘자국수의 맛은 봄바다가 품은 맛, 봄바다의 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더해서 그냥 멸치국수일 뿐인데 제주도 봄바다의 맛을 작가가 입혀서 그 식당이 아직까지도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진짜 허름한 테이블도 별로 없는 식당이거든요. 그런 힘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글의 힘이고 여행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행기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개연성 있는 상상, 바닷속에 있는 새끼 물고기 새끼 얘 가 자라고 있으니까 "나는 봄을 맛봤다. 춘자사롱 국수를 통해서 봄을 맛봤다." 하면 대충 우리가 "그래. 그렇다고 쳐 줄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개연성 있는 상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유를 찾고 이유가 비밀 재료 하나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이유를 찾고 나의 삶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 우리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여행기를 채우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여행기는 어떻게 쓰는 건지 조금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행기를 쉽게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글 쓸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 심파를 타는 겁니다. 이 심파라고 하면은 우리 드라마 연속극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막 감정이 막 어 다들 막 행복해져 가지고 막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다들 슬픈 장면을 억지로 짜내는 눈물을 짜낸다든지 하는 그런 감동 코드를 넣는 거를 심파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심파를 타면 어 공감을 얻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행기에다 심파를 타는데요. 제가 아까 제시한 개연성 있는 상상, 타당성 그리고 심파를 더해서 제가 직접 쓴 여행기를 샘플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식에 의거해 가지고 차에서 잠깐 동안 쓴 여행기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빌드업입니다. 내가 성석재 님의 글을 보여 드렸는데 "나는 차에서 잠깐 쓰고 공식에 입각해서 썼으니까 성석재 님의 글보단 못할 거야."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면서 독자를 호흡을 내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저는 함양 용추사에 갔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나중에 함양 용주사 아 그 이 글도 제가 원문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원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보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읽어 드릴게요. 여행자란 자신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현재만 사는 사람이다. 그 순간에 가장 충실해야 하는 것이 여행이다. 함양 여행 중에 용추사라는 절에 올라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사진이고 뭐고 돌아올 때 찍어야겠다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올라갔다. 당연히 길이 하나뿐일 줄 알았던 산길은 깊은 계곡을 따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절대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입구에 사람도 많고 예쁘기까지 한 묵밥집을 눈으로 찜해두고 왔는데 다시 걸어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이 멀리 와버렸다. 결국은 출발지로 돌아가지 못해 묵밥을 먹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렇지. 여행자에게 다음은 없고 순간이 전부지." 하는 후회를 하면서 용추사를 돌아보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저도 어 사건의 전개라서 약간 일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의 감상을 더해서 "여행자는 순간을 사는 사람이지 그렇지 다음은 없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석재 작가님이 "멸치국수는 멸치 국물만 먹고 멸치는 먹지 않고 고기국수는 고기도 함께 먹는다." 하면서 국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잖아요. 저도 역시 어 명부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용추사에는 명부전이 있었다. 명부전? 용추사 설명에는 저승을 뜻하는 명부를 지상에 재현한 것이 명부전이라고 한다. 지장보살은 저승세계인 명부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구원하기 전에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보살이고, 시왕은 저승세계에서 죽은 자의 죄를 심판하는 명부를 다스리는 10명의 왕이다. 그래서 보통은 명부전이나 지장전이라고 한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제가
명부전, 용추사에 있는 그 법당 중에서 명부전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는 저승을 재현한 곳이고 그곳에 모신 부처님은 지장보살이라고 해서 중생을 다 구원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명부라는 모든 이의 도착지. 모든 인생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명부는 도착지이다.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 명부로 향하는 여행자다. 삶 가운데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곳, 그러나 목적지인 곳을 잊고 산다. 명부로 가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마치 절대 도착하지 않을 것처럼 산다. 갈 곳을 잃은 여행자는 정처 없이 방랑하고 목적지 잃은 인생은 빛을 잃는다. 명부전은 아무 위화감도 없이 삶 속에 죽음이 섞여 있듯이 평범한 법당인 듯 건물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명부전은 어, 명부를 보니까 '아 여기가 땅 위에 재현한 저승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여행자에 빗대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여행자가 도착할 우리 모두가 도착할 도착지가 명부인가 보다.' 그런데 우리 삶 사이에 죽음이 항상 같이 공존하듯이 어 그 설명을 읽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살짝 섞여 있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읽어 드릴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명부에는 우리 편인 지장보살이 있었다. 목적지는 알고 보니 출발지였던 것이다. 명부는 끝인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거기에는 엄마 같은 지장보살이 있었다. 혹여 어찌 그런 삶을 살았느냐 나무람을 드릴까 싶어서 이제 충분히 혼났으니 고만 밥 먹게 두라면서 말려주는 어머니 같이. 우리가 목적지에 달았을 때 명부가 이런 모습이라면 나왔어 외치면서 뛰어들어가도 되겠다 싶었다. 저승은 끝인 줄 알았는데 완결이었나 보다. 명부에서 기다릴 든든한 백을 만나고 나니 무서울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 더 망나니처럼 살아야겠다며 돌아 나왔다. 저는 요렇게 썼습니다. 이제 용추사에 있는 어 명부전이라고 하는 법당을 하나 봤을 뿐인데 거기에 명부전에 있는 지장보살은 중생을 모두 구원해 주는 어머니 같은 부처님이고 그것을 보니 어 저승은 우리가 여행하면서 삶을 다 살고 도착하는 도착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출발했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 편을 들어줄, 우리를 구제해 줄 지장보살이 어머니 같아서 이렇게 아빠한테 막 혼나고 있으면 "아니 애 밥 먹게 고만해." 이렇게 말려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도와줄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심파의 정석은 뭐냐면 감동 그리고 눈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밥상머리에 있는 어머님을 데려온 거죠. 그러면 사실 엄마 얘기만 해도 눈물 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코드 하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파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했던 저의 감정을 더하기도 하고 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엄마와 밥상머리의 관계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붙였죠. 사실 용추사가 저한테는 되게 볼 것이 없는 곳이었고 계곡에 발 담그고 첨벙첨벙 노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어 그 이 글을 읽고 용추사에 간다면 여기에 명부전이라고 저승을 재현한 법당이 있다고 했어. 한번 들어가 볼까?' 요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쓴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행기를 쓰면 저는 저승을 어 명부전을 보고 저승을 상상하고 삶의 목적지를 상상했잖아요. 이런 상상과
개연성, 감정, 거기다 저만의 비법인 심파까지 하면 좋은 여행기 쓰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기, 오늘의 결론, 좋은 여행기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실 그곳에 추억도 없고 정보도 없다고 한다면 어 그 여행기를 읽은 독자가 그 장소를 딱 도착했을 때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를 입혀 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춘자사롱에 가게 되면 성석재 님의 친구들과 그분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상상, "비밀 재료 하나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 이름 모를 물고기가 생각나게 하는 이미지를 입히는 거고, 제 글을 읽고 용추사에 가시는 분들은 '어 여기는 저승에서 기다릴 엄마 같은 지장보살이 있어.' 이렇게 이미지를 입히는 것. 그리고 독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의 스토리가 독자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여행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행기 어떠신가요? 상상만 있으면 좋은 여행기 쓸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저만의 비법인 심파를 타는 법 알려드렸는데, 어 5 월에 좋은 여행도 많이 하시고 여행기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기로 기록해야지 내가 기록했던 그 순간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빛납니다. 우리가 생애 모든 순간을, 모든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행기로 기록해 놓으면, 제가 아까 순간을 딱 멈추는 게 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딱 멈춘 그 순간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끄럽게 자꾸 저를 여행 작가라고 소개하잖아요. 어 그런 점에서 제가 꿈꾸는 여행기도 있습니다. 저는 독자가 저의 여행기를 보고 그곳에 딱 섰을 때 온갖 그 세월과 저의 상상과, 그리고 그 여행지에 오갔을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의 삶과 모든 것이 다 생각나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여행기를 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면 저도 좋은 여행 작가가 될 수 있겠죠? 어 오늘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독자님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게 할 여행기도 기대해 주시고, 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여행기도 직접 쓰셔서 공식만 알면, 아니면 상상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좋은 여행기로 어 행복했던 여행의 순간을 멈춰서 인생에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글쓰기 이야기가 있으면 이런 단편적인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인사를 하고 마칠게요. 1 시간, 1 시간은 아니고 3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작가 올레비언이었습니다.